서울의 밤은 1000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빛났지만 유진그룹의 펜트하우스 사무실 안은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지훈 회장은 도시의 화려한 야경을 등진 채 거대한 통유리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수십 층 아래의 도시만큼이나 복잡한 내면을 감추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10년 넘게 손때가 묻은 낡은 만년필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 선대강 회장의 유품이자 그에게 남겨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상징이었다. 오늘 밤 유독 그 수수께끼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짓눌렀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방금 끝난 긴급 이사회의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교묘한 시장 교란. 모든 화살표는 단 한 곳, 경쟁사인 태화그룹과 그 수장인 최민혁 회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우는 최민혁이라는 이름에서 단순한 경쟁자의 위협 이상의 것을 느꼈다. 그것은 피냄새가 섞인 과거의 악몽을 불러오는 주문과도 같았다. 아버지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던 그날 밤,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사람이 바로 최민혁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종결했지만 지우는 단 한순간도 그 결론을 믿지 않았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귓가에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맴도는 듯 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 다급했고 경고하려는 듯 절박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의 시간은 복수를 계획하는 긴 밤에 갇혀버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얼음 같은 냉정함 뒤에 숨기고 오직 유진그룹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낼 힘을 키우는 데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오늘 태화의 공세가 다시 시작되자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뜨거운 용암처럼 속에서부터 들끓어 올랐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지 않겠다고. 이 길고 외로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혹은 가장 날카로운 칼이 필요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의 낡은 사무실 한쪽은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형사부 검사 한서연은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녀가 얼마나 이 사건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녀가 추적하고 있는 것은 대형 건설사의 비자금 조성 혐의 사건이었다. 하지만 파고들수록 사건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정관계 로비와 거대한 카르텔의 실체로 뻗어 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태화그룹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서연에게 태화그룹은 단순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족을 풍비박산낸 원수였다. 10여 년 전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그녀의 아버지는 태화그룹의 비열한 기술 탈취와 자금 압박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함 속에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몸져 누웠고 평범했던 한 소녀는 하루아침에 복수를 꿈꾸는 어른이 되어야 했다. 그녀가 검사가 된 이유는 단 하나, 법의 이름으로 최민혁을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최민혁은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이었고 서연은 아직 날개가 꺾인 새에 불과했다. 그녀는 수사 기록의 한 구석에서 유진그룹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비자금의 흐름을 쫓던 중 나온 참고인 계좌였다. 유진그룹은 태화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서연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직감했다. 어쩌면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작은 균열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참고인 조사를 위해 유진그룹의 강지훈 회장에게 정식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을 지시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결정이 그녀의 오랜 싸움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를. 며칠 후 강지훈은 한서연의 검사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예상했다는 듯 침착했고 서연은 그의 속내를 읽으려는 듯 날카로웠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연은 형식적인 질문부터 시작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잠시도 지훈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보통의 재벌 총수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그의 눈빛에는 권력자의 오만함 대신 깊은 고독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미 한서연 검사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타협을 모르는 성격, 끈질긴 수사력, 그리고 태화그룹과의 악연까지. 그는 서연이 자신을 단순한 참고인 이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의 질문들은 교묘하게 태화그룹과의 관계를 향하고 있었다. 지훈은 계산된 답변만을 내놓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자신의 패를 전부 보여줄 수는 없었다. 그는 서연이라는 인물이 자신이 찾던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을지, 혹은 자신마저 베어버릴 위험한 칼날이 될지 가늠하고 있었다. 조사는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지훈이 검사실을 나서자 서연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강지훈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의 비밀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분노와 슬픔을 보았다. 마치 같은 상처를 가진 짐승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듯한 기묘한 동질감이었다. 그녀는 책상에 놓인 강지훈의 프로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10년 전 그의 아버지 역시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아버지가 쓰러진 시기와 기묘하게도 일치했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서연 검사와의 만남은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화산에 불을 지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집요함은 그에게 잊고 있던 희망의 불씨를 상기시켰다. 어쩌면 그녀라면, 법과 정의를 무기로 든 그녀라면 최민혁이라는 괴물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희망은 동시에 거대한 위험을 동반했다. 자신의 비밀을 공유하는 순간 그녀 또한 최민혁의 표적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자격이 있는가? 밤새도록 고민이 이어졌다. 이성은 멈추라고 속삭였지만 심장은 움직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결국 동이 틀 무렵 지훈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지 않기로 했다. 그는 비서를 통해 한서연의 개인적인 연락처와 집 주소를 알아냈다. 그의 행동은 재벌 총수로서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한 남자의 절박한 도박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오늘 밤 그는 한서연을 찾아가 모든 것을 고백할 것이다. 1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피 맺힌 진실을. 밤이 깊어졌다. 퇴근 후에도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낡은 아파트 앞 익숙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낯선 고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차에 기대어 서 있는 한 남자. 강지훈이었다. 서연은 순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끼며 걸음을 멈췄다. 그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그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그에게 다가갔다. 강지훈 회장님, 여긴 어쩐 일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낮에 보았던 냉철한 기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깊은 고뇌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서연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한서연 검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기서 말고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망설였다. 검사로서 사건 관계인을 사적인 시간에 만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 안에는 단순한 부탁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비밀의 무게였고 오랫동안 골마 터지기 직전인 상처의 고통이었다. 그녀는 짧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시죠.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밤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음을 예감했다. 인적 드문 밤의 공원. 두 사람은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10년 전 제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살해당하셨습니다. 충격적인 한마디였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재벌 총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고백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태화그룹의 최민혁 회장이 있습니다. 지훈은 마침내 그 이름을 입에 올렸다. 그 이름은 독처럼 그의 혀끝을 마비시키는 듯 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불타는 분노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민혁은 단순한 기업 사냥꾼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막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제거하는 괴물입니다. 제 아버지처럼 말이죠. 서연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강지훈의 말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의심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맞추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 태화의 무자비한 확장, 그리고 강 회장의 의문사.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검사였다. 심증만으로 움직일 수는 없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본능적으로 날카로워졌다.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증거요. 그게 있었다면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숨죽여 살지는 않았겠죠. 최민혁은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경찰, 검찰, 언론까지 모두 그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제게 남기신 마지막 음성 메시지입니다. 잡음이 심해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분명히 들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최민혁, 배신, 그리고 함정. 그는 녹음기를 서연에게 내밀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검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서연에게 고정되었다. 한서연 검사님, 당신의 아버님 또한 최민혁의 희생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제 말을 믿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지독한 복수를 함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밤중의 고백. 그것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내민 손이었다. 복수라는 이름 아래, 정의라는 명분 아래,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의 운명을 하나로 묶으려는 위험한 제안이었다. 서연은 차가운 녹음기를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거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매혹적이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그녀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강지훈의 고백은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한서연의 마음에 새겨졌다. 그녀는 손에 들린 작은 녹음기의 냉기가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검사로서 그녀는 감정이 아닌 증거로 말해야 했다. 강지훈의 이야기는 가슴을 울렸지만 법정에서는 한낱 소설에 불과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진술들을 봐왔다. 하지만 그의 눈빛, 절박하게 떨리던 목소리는 그녀의 이성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10년간 묵혀온 진실의 무게였다. 서연은 감정을 억누르며 차갑게 말했다.
회장님의 말을 당장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제게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일어섰다. 더 이상 그와 함께 있는 것은 위험했다.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지우는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검사님. 최민혁을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손을 잡는 것뿐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서연의 귓가에 의미심장한 파문을 남기며 흩어졌다. 다음 날 서연은 검찰청 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성분석 전문가를 찾아갔다. 그녀는 지훈에게 받은 녹음기를 건네며 최신 기술로 잡음을 제거하고 음원을 복원해달라고 부탁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그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만약 강지훈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거대한 괴물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만약 거짓이라면 재벌 총수의 농간에 노란한 어리석은 검사가 될 뿐이었다. 그녀는 사무실에 먼지 쌓인 캐비닛을 뒤져 10년 전 강태준 회장, 즉 지훈의 아버지의 교통사고 기록을 찾아냈다. 수사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다. 빗길 과속으로 인한 단독사고. 부검 결과는 추락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 목격자도 제동 흔적도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사고로 종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날카로운 눈은 몇 가지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했다. 사고 직전 강 회장의 차량을 뒤따르던 의문의 트럭에 대한 초기 진술이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사 단계에서 슬그머니 사라져 있었다. 며칠 후 음성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잡음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지만 여전히 문장 전체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강지훈이 말했던 단어들은 분명하게 들려왔다. 최민혁, 배신, 함정. 그리고 새로운 단어 하나가 더 들렸다. 서초동, 파일. 서초동. 검찰과 법원이 밀집한 곳. 그곳에 파일이 있다는 말인가.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심증이 아니었다. 실체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증거의 첫 조각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지훈에게 먼저 연락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한강의 다리 위에서 다시 만났다. 강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스쳤다. 서연은 음성 분석 결과와 사고 기록에서 찾아낸 의문점들을 짚었다. 회장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최민혁은 보통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그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다. 지훈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최민혁의 사업과 자금줄을 흔들겠습니다. 검사님은 법의 이름으로 그의 숨통을 조여주십시오. 저는 외부에서, 검사님은 내부에서 서로의 신호를 믿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불문율이자 위험한 연대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직함이 아닌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묶인 동맹이 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서초동 파일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단서가 너무나도 막연했다. 그때 지훈이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냈다. 아버지께서는 당시 법무팀의 박상진 이사를 가장 신뢰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박 이사님은 최민혁의 압력에 못 이겨 불명예스럽게 퇴직하셨죠. 어쩌면 그분이 무언가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박상진,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희망이었다. 서연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박상진 전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락조차 두절되었다. 최민혁의 귀가 벌써 그들에게까지 닿은 것이었다. 서연의 직속 상관인 부장검사가
그녀를 불렀다. 한 검사, 10년이나 지난 사건을 왜 다시 들쑤시는 건가? 쓸데없는 짓 말고 지금 맡은 사건에나 집중해. 부장검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최민혁의 그림자는 검찰청 내부 깊숙한 곳까지 드리워져 있었다. 좌절감이 서연을 덮쳤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박상진의 거처를 찾아냈다. 그는 서울을 떠나 외진 시골 마을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며 은둔하고 있었다. 지훈과 서연은 다음 날 새벽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그 마을로 향했다. 낡은 낚시터에서 마주한 박상진은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늙고 지쳐 보였다.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다. 나는 할 말 없소. 돌아가시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간절하게 호소했다. 이사님, 아버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대로 진실을 묻을 수는 없습니다. 서연 역시 검사로서 그를 설득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변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최민혁 회장이 두려워하시는 겁니까? 박상진은 괴로운 듯 얼굴을 감싸 쥐었다. 두려운 것 맞소.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죄책감이요. 회장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그의 저항은 완강했다. 그는 최민혁의 보복이 얼마나 끔찍한지 잘 알고 있었다. 지훈과 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난 듯 보였다. 차가 출발하려던 순간 박상진의 아내가 다급하게 달려와 서연의 손에 작은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다. 남편이 밤새 고민하며 쓴 겁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차 안으로 돌아온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대성법무법인 김영재 대표, 그의 개인 금고. 대성법무법인은 태화그룹의 법률 자문을 도맡아온 곳이었고 김영재 대표는 최민혁의 오른팔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서초동 파일은 바로 그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비록 박상진의 직접적인 증언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넣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불신과 경계의 침묵이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딘 동지로서의 묵직한 연대감이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김영재는 최민혁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입니다. 그의 금고는 요새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세상에 완벽한 요새는 없습니다. 모든 자물쇠에는 맞는 열쇠가 있기 마련이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첫 번째 저항에 부딪혔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이제 막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태화그룹의 회장실, 최민혁은 거대한 옥좌에 앉은 황제처럼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오른팔인 대성법무법인의 김영재 대표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김 대표의 보고는 간결했지만 그 내용은 최민혁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한서연 검사가 강태준 회장 사건 파일을 다시 열람했고 며칠 전 강원도에서 박상진 전 이사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강지훈과 여러 차례 비밀리에 접촉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최민혁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10년 동안 쥐 죽은 듯이 살던 강지훈이 이제 와서 발톱을 드러내는군. 아버지처럼 어리석기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대표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어린 암사자 한 마리가 겁도 없이 늙은 사자의 영역을 침범한 모양인데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싹부터 잘라버리게. 2번 다시 기어오를 생각도 못하도록.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어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강지훈과 한서연을 향해 조용히 펼쳐졌다. 가장 먼저 변화를 체감한 것은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직속 상관인 부장검사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한 검사,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제게 1, 2위를 다투는 그룹 회장들을 아무 증거도 없이 들쑤시고 다니면 어떡하나? 그는 서연이 진행하던 태화그룹 관련 내사 사건을 다른 검색에 넘겨버리고 그녀에게는 민원처리나 자잘한 폭행 사건 같은 한직만 배당했다. 사실상의 좌천이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검찰청 내에서 고립되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고 그녀의 등 뒤에서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압박은 내부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태화그룹의 자금 지원을 받는 몇몇 언론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미모의 여검사, 재벌 총수와 부적절한 만남 의혹, 공정성 잃은 표적 수사, 그 배후는. 기사는 교묘하게 사실과 허구를 뒤섞어 그녀를 유진그룹의 사주를 받은 부패한 검사로 몰아갔다. 그녀의 사생활과 과거까지 파헤쳐지며 인격적인 모독이 가해졌다. 정의를 실현하겠다던 그녀의 칼은 이제 자기 자신을 겨누는 비수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 역시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국세청에서 예고도 없이 유진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시기적으로 너무나도 명백한 표적 수사였다.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핵심 부품 공급업체들이 갑자기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고 이로 인해 주력 상품의 생산 라인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 증권계는 유진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지며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최민혁은 유진그룹의 심장인 자금줄과 생산망을 동시에 공격하며 지훈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이사회는 연일 비상회의를 소집하며 지훈을 압박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태화그룹과 타협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경영권 방어로 인해 회사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 아버지를 모셨던 원로 이사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거대한 성 안에서 고립된 성주가 된 기분이었다. 그는 최민혁의 공격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무자비한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전쟁이었다. 위기 속에서 지훈과 서연은 아무도 모르는 안전가옥에서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피로와 수심이 가득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너무 섣불렀습니다. 최민혁이라는 자가 이 정도로 치밀하고 악랄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 때문에 회장님까지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검사님. 이건 우리가 함께 시작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예상했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가 믿고 따르던 수사관의 번호였다. 검사님, 큰일 났습니다. 검사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및 증거 조작 혐의랍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최민혁이 심어놓은 내부 첩자를 통해 역으로 그녀에게 덫을 놓은 것이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검사가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하는 것은 엄청난 치욕이자 사실상 검사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했다. 모든 것이 최민혁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다. 지훈은 망연자실한 서연의 어깨를 붙잡았다.
정신 차려요, 한 검사.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단호하게 지시했다. 플랜 B를 시작해. 언론은 내가 막을 테니 검사님은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최민혁이 우리를 압박할수록 그는 더 많은 흔적을 남기게 될 겁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김영재의 금고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의 눈빛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들은 김영재 대표에 대한 모든 것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학력, 경력, 재산 관계, 심지어 사소한 습관까지. 지훈의 정보팀은 그가 매주 한 번씩 강남의 한 고급 갤러리를 비밀리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그곳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뇌물로 받아 비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갤러리의 소유주는 최민혁의 숨겨진 아내라는 설이 파다했다. 마침내 적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낸 것이다. 새로운 계획이 세워졌다. 서연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갤러리의 불법 미술품 거래 및 탈세 혐의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고 이를 근거로 갤러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다는 계획이었다. 목표는 갤러리가 아니었다. 진짜 목표는 영장 집행의 혼란을 틈타 갤러리의 VIP룸에 있는 김영재와 최민혁의 비밀 거래 장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장부를 이용해 김영재를 압박하여 서초동 파일이 든 금고를 스스로 열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다. 실패한다면 서연은 직권남용으로 옷을 벗어야 했고 지훈은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며칠 후 서연은 마침내 부장검사의 눈을 피해 담당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작전 개시일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작전 전날 밤 두 사람은 다시 안전가옥에서 만났다. 방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훈은 말없이 서연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두렵지 않습니까?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적의 함정은 그들을 위기로 몰아넣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운명 공동체였다. 폭풍의 눈을 향해 함께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친 전사들이었다. 작전 당일 서울 강남의 최고급 갤러리 라비앙 로주에서는 VVIP들을 위한 비밀 경매가 한창이었다. 값비싼 샴페인과 나지막한 클래식 음악 그리고 수십억을 호가하는 미술품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이 은밀한 거래를 나누고 있었다. 그 중심에 대성 법무법인의 김영재 대표가 있었다. 그가 막 새로운 그림을 낙찰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던 순간 갤러리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불법 미술품 거래 및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습니다. 한서연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다. VVIP들은 당황하여 얼굴을 가렸고 갤러리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김영재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이내 특유의 오만한 표정을 되찾고 서연에게 다가왔다. 한서연 검사, 지금 무슨 짓입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영장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법원의 정식 영장입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하겠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던 수사관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CCTV 기록과 거래 장부들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적의 시선을 끌기 위한 연극이었다. 서연이 김영재와 팽팽한 대치극을 벌이는 동안 강지훈이 심어놓은 회계 전문가 한 명이 조용히 VIP 룸으로 향했다.
그는 서연의 팀에 소속된 디지털 포렌식 요원으로 위장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시간을 버는 단 몇 분 안에 벽난로 뒤 비밀 공간에 숨겨져 있던 태블릿 PC를 찾아내 그 안에 담긴 비밀 장부를 통째로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 작전은 성공이었다. 서연은 형식적인 압수 절차를 마친 뒤 김영재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팀원들과 함께 갤러리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최민혁의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거대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한서연을 권력의 눈먼 폭주검사로 대서특필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녀에 대한 감찰 조사가 즉각 착수되었고 그녀는 모든 직무에서 강제로 배제되었다. 사실상의 정직 처분이었다. 최민혁은 꼬리인 갤러리를 내주는 대신 서연의 팔다리를 잘라버리는 쪽을 택한 것이다. 검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한 서연은 하루아침에 무기력한 개인으로 전락했다. 그녀의 정의는 너무나도 쉽게 짓밟혔다. 서연이 추락하는 동안 강지훈은 폭풍의 핵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들의 불만과 원성이 극에 달한 순간 그는 폭탄 선언을 했다. 유진그룹은 차세대 바이오 산업에 그룹의 명운을 걸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제 개인 보유 주식 전부를 담보로 1조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겠습니다. 그것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수였다. 최민혁이 유진그룹의 현재를 흔들 때 지훈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미래를 제시하며 판을 뒤엎어버린 것이다. 그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술렁이던 이사회는 잠잠해졌고 위기설에 휩싸였던 유진그룹의 주가는 급반등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안정가옥에 모인 두 사람의 처지는 극과 극이었다. 한 명은 모든 것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은 모든 것을 걸었다. 서연은 허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결국 이렇게 됐네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훈은 그녀에게 다가가 복제에 성공한 비밀 장부 파일을 열어보였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검사복을 벗은 당신은 최민혁이 예측할 수 없는 가장 위험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밤새도록 암호화된 장부를 분석했다. 마침내 유진그룹의 재무분석팀이 수백 개의 가상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 사이에서 하나의 의미 있는 흐름을 찾아냈다. 블루 드래곤 무역이라는 유령 회사로 매달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래가 시작된 시점은 정확히 강태준 회장이 사망한 다음 달부터였다.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그들은 블루 드래곤 무역의 실소유주를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이름을 발견했다. 조항유. 10년 전 사고 현장 근처에서 목격되었으나 경찰 기록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던 의문의 트럭 운전사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최민혁은 조항유를 이용해 사고를 위장한 살인을 저질렀고 그 대가로 지난 10년간 거액의 돈을 지급해왔던 것이다. 조항유. 그가 바로 이번 사건의 모든 진실을 쥐고 있는 결정적 증인이자 최민혁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문제는 그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10년 전에 모든 흔적을 지우고 증발해버린 상태였다. 공식적인 수사권이 없는 서연과 거대 기업의 회장이지만 어둠 속에서 움직여야 하는 지훈에게는 막막한 과제였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다. 지훈은 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여 조항유의 과거 행적을 캤다.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내역, 통신 기록 등 지울 수 없는 디지털 흔적들을 역추적했다. 서연은 비록 직위는 박탈당했지만 검사 시절의 경험과 날카로운 추리력으로 흩어진 정보들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냈다. 그들은 밤낮을 잇고 매달렸다. 이 과정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동맹 이상의 끈끈한 유대감이 생겨나고 있었다.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서로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마침내 작은 실마리가 잡혔다. 조항유가 몇 년 전 필리핀으로 출국한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현지인을 상대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필리핀의 마닐라. 그곳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무법지대였다. 조항유를 찾아 그곳까지 가는 것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이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렸다. 제가 가겠습니다. 서연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당신은 유진그룹을 지켜야 합니다. 지우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은 접니다. 그리고 당신을 이 위험 속으로 끌어들인 것도 접니다. 그러니 가장 위험한 일은 제 몫입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하지만 서연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복수가 아닙니다. 제 아버지의 그리고 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당신 혼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두 사람. 그들은 이제 서로의 등을 맡기고 가장 위험한 어둠 속으로 함께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 내린 순간 후덥지근하고 축축한 공기가 두 사람을 덮쳤다. 서울의 질서 전견함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거리는 무질서한 소음과 강렬한 냄새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눈빛에는 원초적인 생존 본능이 번뜩였다. 강지훈은 가장 신이 많은 보안팀장과 단 2명의 요원만을 대동했다. 그는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호텔 스위트룸을 즉시 원격 지휘 본부로 바꾸었다. 한쪽에서는 서울의 주식시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마닐라의 뒷골목 정보들이 쉴 새 없이 오갔다. 작전은 2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서울을 향한 전선에서는 지훈이 지휘관이었다. 그는 최민혁의 탐욕과 오만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이 야심차게 시작한 바이오 벤처 기업의 임상 3상 결과가 실패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이 정보는 내부자를 통해 최민혁의 귀에 들어갈 것이고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지훈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을 미끼로 던져 상어의 입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다. 마닐라의 전선에서는 서연이 선봉에 섰다. 검사복을 벗은 그녀는 이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지만 그 대신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자유를 얻었다. 지훈이 고용한 현지 정보원을 통해 그들은 조항유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이 톤도 지역의 깊숙한 슬럼가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곳은 경찰력조차 미치지 못하는 갱단들이 지배하는 무법지대였다. 그들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조심스럽게 잠입을 시작했다. 좁고 어두운 골목, 의심과 경계로 가득 찬 눈빛들.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다. 예상대로 그들의 접근은 금세 발각되었다. 조항유를 비호하는 지역 갱단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일촉즉발의 상황, 지훈의 보안팀이 신속하게 대응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순식간에 좁은 시장 골목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총성은 울리지 않았지만 칼과 주먹이 오가는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다. 지훈은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필사적으로 길을 열었다. 혼란의 와중에 서연은 자신들을 향해 달려드는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지훈을 밀치고 함께 옆으로 몸을 굴렀다. 그들의 팔과 다리에 생채기가 났지만 서로의 청과 숨결을 느끼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 위험한 여정이 그들을 하나의 생명처럼 단단히 묶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최민혁은 지훈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물었다. 유진바이오의 주가가 폭락하자 그는 이것이 신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지훈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
태화그룹에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하고 시장에 풀린 주식을 헐값에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그의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는 자신이 거대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마닐라에서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난 지훈과 서연은 전략을 바꾸었다. 힘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머리를 써야 했다. 그들은 조항류가 돈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지훈은 거액의 판돈을 앞세워 신분을 위장한 채 그의 도박장에 들어갔다. 그는 연이어 돈을 잃어주며 조항류의 경계심을 풀었고 마침내 그와 독대할 기회를 만들어냈다. 낡고 허름한 VIP 룸. 조항류는 지난 10년간의 도피 생활로 인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술과 도박에 찌들어 있었고 그의 눈에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감이 가득했다. 지훈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약속된 신호에 따라 서연이 방으로 들어섰다. 조항유는 그녀를 보자마자 기겁하며 총을 꺼내 들었다. 누구야? 서연은 침착하게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조항유 씨, 10년 전 대한민국에서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찾는 건 최민혁 회장만이 아니에요. 그녀는 위협하는 대신 그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필리핀 감옥에서 썩거나 아니면 최민혁이 보낸 킬러에게 죽거나 그도 아니면 우리와 거래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으로 돌아가 죄를 자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얻는 거죠.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조항규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지난 10년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언제 최민혁이 자신을 제거하러 올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왔다. 서연의 제안은 그에게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그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끔찍했다. 최민혁은 단순히 사업적 라이벌을 제거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강태준 회장이 최민혁이 국가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해외 경쟁국에 빼돌리려 하는 반역 행위의 증거를 포착했기 때문이었다. 강 회장은 이 사실을 검찰에 넘기기 직전이었고 최민혁은 자신의 모든 것이 끝장날 위기에 처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다. 조항유는 흐느끼며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그날 밤 만약을 대비해서 모든 것을 녹화해뒀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휴대폰에 숨겨두었던 10년 전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는 조항유의 트럭이 고의로 강태준 회장의 차를 들이받는 장면과 사고 직후 현장에 나타나 쓰러진 강 회장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젊은 시절의 최민혁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할 살인의 증거였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울에서 온 보고였다. 회장님, 최민혁이 유진바이오의 지분 40%를 확보했습니다.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됐어. 이제 쇼를 끝낼 시간이야. 그는 즉시 유진바이오의 임상 3상 결과가 대성공했다는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라고 지시했다. 몇 분 뒤 전 세계 언론이 유진바이오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 소식을 타전하기 시작했다. 주가는 순식간에 수직으로 폭등했다. 최민혁은 자신이 사들인 주식 때문에 천문학적인 마진콜, 추가 증거금 요구에 직면하게 될 터였다. 태화그룹은 거대한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것이고 지훈은 역으로 태화그룹의 숨통을 끊을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서울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결정적 증인과 명백한 증거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적이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괴물을 심판하기 위해 돌아가는 사냥꾼이었다.
이제 마지막 결점만이 남아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비행기는 활주로의 가장 외진 곳에 조용히 멈춰 섰다. 강지훈과 한서연은 어둠을 틈타 증인 조항료를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는 안가로 옮겼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들의 첫 수는 부패한 검찰이 아닌 세상을 향한 것이었다. 지훈의 지시 아래 그의 팀은 10년 전의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동시에 검사복을 벗은 한서연은 변호사를 통해 최민혁을 강태준 회장 살인교사 혐의로 정식 고발하며 해당 영상을 결정적 증거로 제출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 10분 남짓의 영상은 그 어떤 영화보다도 충격적이었다. 의도적인 차량 충돌, 그리고 사고 직후 현장에 나타나 피를 흘리며 쓰러진 강태준 회장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젊은 최민혁의 모습. 영상은 삽시간의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채널을 뒤덮었다. 대중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살인마 최민혁을 구속하라는 구호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고 태화그룹 본사 앞은 성난 시위대로 가득 찼다. 태화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을 거듭하며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지훈의 계략에 빠져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던 태화그룹은 이제 회생 불가능한 치명타를 맞았다. 그동안 최민혁의 방패막이 되어주던 검찰과 정치권도 들끓는 여론 앞에서는 더 이상 그를 비호할 수 없었다. 검찰총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해당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을 즉각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최민혁을 향하고 있었다. 최민혁은 자신의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의 집무실 전화는 불이 났지만 어제까지 충성을 맹세하던 그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분노와 모멸감에 휩싸여 집무실의 집기들을 부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무너질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광기가 번뜩였다. 내가 죽는다면 너희들도 함께 데려가겠다. 그는 마지막 남은 충복들에게 지옥의 문을 여는 명령을 내렸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유일한 증인 조항유였다. 전문 킬러들로 구성된 팀이 조항유가 숨어있는 안가를 급습했다. 한적한 시골 별장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지훈의 최정예 보안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총성이 울리고 유리창이 깨져나가는 아비규환 속에서 조항유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지훈은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안가는 이미 요새처럼 개조되어 있었고 그의 팀은 맹렬한 공격을 막아내며 시간을 벌었다. 그 사이 최민혁은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직접 꺼내 들었다. 그는 비상 통로를 통해 언론의 눈을 피해 본사를 빠져나와 한서연이 머물고 있던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서연은 조항유가 습격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던 중이었다. 그녀는 최민혁이 직접 자신을 찾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최민혁은 괴물 같은 힘으로 그녀를 제압하고 그녀를 인질삼아 어디론가 사라졌다. 잠시 후 강지훈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최민혁이었다. 강지훈, 내 여자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다면 1시간 안에 내 아비가 죽었던 그 폐공장으로 혼자 와라. 경찰에 알리는 순간 이 여자는 죽는다. 지훈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최민혁이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곳에서 물러서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는 자신의 보안팀장에게 조항유의 신병을 막 도착한 특수본팀에게 인계하라고 지시한 뒤 자신의 차에 올랐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귀에는 초소형 통신장치가 꽂혀 있었고 그의 모든 움직임은
특수본팀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10년 전 아버지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폐공장. 지우는 낡고 녹슨 철문 앞에 섰다. 공장 안은 섬뜩한 정적이 흘렀다. 중앙에는 의자에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린 한서연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완전히 망가진 모습의 최민혁이 서 있었다. 그는 지훈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왔구나. 네 아비도 바로 이 자리에서 그렇게 애원했었지. 살려달라고. 그는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마치 마지막 연극을 펼치는 배우처럼. 내 아비는 너무 정의로웠어. 그래서 죽은 거야. 이 세상은 정의로운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강한 놈이 이기는 거다. 지우는 분노로 불타는 속을 억누르며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강한 게 아니야. 그저 비겁하고 추악할 뿐이지. 그는 최민혁을 자극했다. 당신은 평생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열등감에 시달렸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비열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죽인 거야. 지훈의 말은 최민혁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최민혁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닥쳐. 내가 이겼어. 결국 승리자는 나라고. 바로 그 순간 지훈이 외쳤다. 지금 당신의 그 추악한 자백, 전 국민이 듣고 있습니다. 회장님. 최민혁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지훈이 옷깃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카메라를 드러내 보였다. 그의 모든 만행이 생중계되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와 배신감에 눈이 뒤집힌 최민혁은 옆에 있던 쇠 파이프를 들고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같이 죽자. 그가 쇠 파이프를 내리치려는 순간 지훈이 몸을 날려 서연의 앞을 막아섰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지훈의 어깨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다. 그와 동시에 공장의 모든 문이 열리며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수십 개의 레이저 포인터가 최민혁의 몸을 향했다. 움직이지 마. 무기 버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플래시와 경찰들의 외침 속에서 최민혁은 허망하게 쇠 파이프를 떨어뜨렸다. 길고 길었던 악몽의 끝이었다. 그의 제국, 그의 야망, 그의 모든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났다. 그는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힘없이 수갑을 찼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서연은 자신을 감싸 안고 쓰러진 지훈에게 달려갔다. 지훈 씨,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그의 어깨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지훈은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공장 밖으로 쏟아지는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길고 어두웠던 심판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병원 특실의 하얀 침대 위 강지훈은 붕대를 감은 어깨를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독하게 길었던 밤이 지나고 서울에는 새로운 아침이 와 있었다. 그의 곁에는 밤새 뜬 눈으로 그를 간호한 한서연이 앉아 있었다. 폐공장의 아수라장 속에서 구급차에 실려 온 이후 그녀는 단 한순간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의사는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근육 파열상이 심하지만 안정을 취하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이 정도 상처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갔으니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의 농담에 서연의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 풀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면서도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더 이상 쫓기듯 비밀 작전을 계획할 필요도 서로의 의도를 의심할 필요도 없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고요한 시간이었다. 최민혁의 몰락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그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과
조항류의 눈물 섞인 증언, 그리고 서초동 파일에서 드러난 정관계 로비 리스트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최민혁은 법정에서 끝까지 발악했지만 그의 죄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결국 대법원은 그에게 살인교사,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민혁이라는 거목이 쓰러지자 그에게 기생하던 모든 가지들이 함께 잘려나갔다. 대성 법무법인의 김영재 대표와 한소연을 압박했던 부장검사를 비롯하여 태화그룹의 비호 아래 부정을 저질러온 수십 명의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한 기업의 몰락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 골마터진 환부를 도려내는 거대한 수술이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에 대한 모든 징계는 철회되었고 대검찰청은 공식적으로 그녀에게 사과했다. 그녀는 화려하게 검찰로 복귀했다. 동료들은 이전처럼 그녀를 피하는 대신 존경과 경외의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거대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낸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얼마 후 그녀는 최연소 특별수사팀 부장검사로 승진하며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녀의 칼은 더욱더 날카롭고 단단해졌다. 유진그룹 역시 격변의 시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었다. 태화그룹이 공중분해되자 강지훈은 병상에서 모든 상황을 지휘했다. 그는 태화의 핵심 계열사와 우수 인력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며 단숨에 유진그룹의 몸집을 2배로 키웠다. 특히 10년 전 최민혁이 탐냈던 아버지의 반도체 기술을 되찾아왔을 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아들이 아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냉철하고 비범한 리더로 재계에 우뚝 섰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가을날, 지훈과 서연은 나란히 교회의 공원묘지를 찾았다. 그들은 각각 자신의 아버지 산소 앞에 섰다. 서연은 아버지의 비석을 닦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바로잡았어요. 지훈 역시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안하십시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한참 동안 자리를 지켰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자리 잡았다. 사회의 거대한 소용돌이도 점차 잦아들었다. 태화그룹 사건은 대한민국 재벌사에 지울 수 없는 교훈을 남겼다.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는 강력한 선례가 되었다. 국민들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고 사회는 한 단계 더 투명해지는 계기를 맞았다. 어느덧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퇴원 후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한 지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검사님, 아니, 이제 부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습니까? 서연은 수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웃었다. 왜요? 또 무슨 위험한 작전이라도 계획하시는 겁니까? 지훈 역시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안전한 작전을 계획 중입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 그리고 한강변 산책. 어떠십니까? 그날 저녁 한강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수많은 사건들을 함께 겪어왔지만 이렇게 평범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동지가 아니었다. 그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진 한 남자와 한 여자일 뿐이었다. 지훈이 멈춰 서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 씨, 우리 이제 제대로 시작해봐도 되겠습니까? 그의 진지한 고백에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지독하게 길었던 밤이 가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도 따스한 아침이 오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독했던 복수와 심판의 계절이 지나가고 서울에는 4번의 계절이 당연한 듯이 흘러갔다. 강지훈과 한서연의 시간 역시 그 흐름에 맞춰 평범한 연인들의 일상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더 이상 비밀스러운 안개서의 접선도 목숨을 건 추격전도 없었다. 대신 주말 오후에 영화관 데이트와 퇴근길에 함께 들르는 단골 레스토랑, 그리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밤의 통화가 그들의 관계를 채웠다. 하지만 오랜 시간 그들을 짓눌렀던 과거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지우는 여전히 가끔씩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폐공장의 악몽을 꾸었고 잠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곤 했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최민혁과 싸우며 마주해야 했던 세상의 추악함과 인간의 끝없는 탐욕에 대한 기억 때문에 종종 깊은 회의감에 빠지곤 했다. 그들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여전히 남아 그들의 삶에 옅은 그늘을 드리웠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지훈의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TV뉴스에서는 태화그룹의 자산을 매각하여 마련된 피해자 구제 기금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본 지훈이 조용히 TV를 껐다. 아직도 힘듭니까? 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서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겼지만 과연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제2의, 제3의 최민혁은 또다시 나타나겠죠. 지훈은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동시에 제2의, 제3의 한서연도 나타날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한 세상은 결코 완전히 어두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심장이 있는 가슴에 가져다 댔다. 지난 10년간 제 심장은 복수심이라는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당신과 함께 싸우면서 이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내 세상을 구한 겁니다. 서연 씨.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 남자 앞에서는 모든 무장을 해제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 세상은 잿빛이었어요. 웃는 법도 행복을 느끼는 법도 잊어버렸죠. 오직 복수만이 제 삶의 이유였어요. 하지만 지훈 씨를 만나고 당신의 아픔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 혼자만 아팠던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는 행복해져도 괜찮겠구나.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비로소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강태준 윤리경영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기업 범죄 피해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신진 기업가들을 후원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닌 따뜻한 리더십을 가진 존경받는 기업가로 거듭났다. 그의 모든 행보는 대한민국 재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한서연은 대한민국 검찰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그녀가 이끄는 특별수사팀은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거악을 척결해 나갔다. 그녀의 이름 앞에서는 그 어떤 권력자도 감히 부정을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녀는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며 수많은 후배 검사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었다. 처음 만난 지 꼭 2년이 되던 어느 겨울밤, 지훈은 서연을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낡은 아파트 앞 가로등 불빛이 비추던 작은 공원이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벤치. 지우는 서연의 차가워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기억납니까? 여기서 제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고백을 했었죠.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정말 회장님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우는 그녀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밤 제 고백은 우리의 운명을 위험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제 두 번째 고백은 우리의 운명을 평생토록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항구에 머무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맑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한서연 씨, 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주고 제 삶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준 당신. 이제 당신의 남편으로서, 당신의 영원한 동지로서 평생 당신 곁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 그리고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차가운 겨울밤의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입을 맞추었다. 1년 후 봄 햇살이 가득한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이제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집의 정원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우는 서툰 솜씨로 정원의 꽃에 물을 주고 있었고, 서연은 흔들 의자에 앉아 책을 읽으며 그런 그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네 번째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 그들은 마침내 그 누구보다 평범하고 소중한 행복을 찾았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이제 그들의 앞에는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찬 밝은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긴 밤은 끝나고 그들의 삶에 영원한 아침이 시작되었다.